어떤 편지. 아래의 편지에 나오는 나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자주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바로 돈이다. 거만하지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진귀한 것이 될 수 있다. 물질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후에 보람을 준다. 물질은 정당한 곳, 선한 곳에 쓰면 사랑을 준다. 물질은 남과 나눌 때 더욱 값진 가치를 준다. 물질은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준다. 사랑과 존중을 아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돈은 야누스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어느 곳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꼬마와 시계. 얼음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가 있었다. 공장 안은 기계 소리와 인부들의 이야기 소리로 언제나 왁자지껄했다. 거기다가 얼음 공장의 바닥은 톱밥이 잔뜩 쌓여 있었다. 얼음을 자를 때 떨어지는 조각들이 톱밥과 뒤섞여서 지저분했다. 하루는 그가 일하다가 시간을 좀 알려고 시계를 찾았는데 보이지를 않았다. 어딘가에 풀어놓기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를 않았다. 값도 비쌌지만 결혼할 때 아내에게서 받은 예물시계였다. 아무리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식사 시간이 되어 그는 식당으로 갔다.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변명해야 할지를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편치를 않았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금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뜻밖에도 허드렛 일을 하는 꼬마아이가 자기의 시계를 손에 들고는 공장 입구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 꼬마에게 이렇게 물었다. 얘야, 나는 그토록 애를 써서 내 시계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쉽게 찾았느냐? 아이의 대답은 이러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인부들이 모두 식당으로 가자 작업장이 조용해졌다. 아이는 공장 안을 지키며 책이나 읽으려고 한 곳에 앉았다. 그런데 어디선가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위에 덮여있는 톱밥을 헤쳐보았더니 그 속에 시계가 들어있더라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이야기가 있다. 잃어버린 물건이나 중요한 일은 항상 자신의 주위에 있듯이 아무리 다급하고 바쁘더라도 자신의 주위부터 둘러보아야겠다. 자신의 주변부터 챙기고 나서 먼 곳을 챙겨야지. 자신의 주변은 소홀히 하고 먼 곳에서 중요한 것. 예를 들면 행복이나 사랑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평소 소홀했던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자. 피그말리온 효과. 어떤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학교의 선생님으로 하여금 자기 반에 있는 학생들 5명 가운데 1명을 임의로 선택하도록 했다. 그리고 선택을 받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일부러 칭찬해 주도록 했다. 너 요새 보니까 공부하는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 공부에 재미를 붙인 것 같구나. 너 이제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갈 것이야. 내가 장담하지. 그러면서 선생님에게도 그 사실을 애써 믿도록 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학생들 모두가 실제로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 왕의 이름이다. 그는 자기 왕궁에 있는 미녀 조각상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버렸다. 그는 그 여인상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랑을 했다. 하늘에 있는 신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 누군가 지금은 좀 부족한 듯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피그말리온 효과를 경험하거나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만약 동료나 친구 아니면 우리 아이가 덤벙덤벙하고 실수를 많이 한다면 친구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 우리는 종종 실수에 대한 칭찬을 하곤 한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남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게 된다. 실제로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종종 그렇게 되라 라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짓거나 바꾸기도 한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19절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라는 구절이 있다. 마음으로만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 그 마음을 표출하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마음은 세상에 따뜻하게 울려 퍼질 것이다. 마술사와 쥐 한 마리. 인도의 민담이다. 어떤 마술사가 쥐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다. 마술사가 하루는 쥐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쥐가 계속해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래서 마술사가 쥐에게 물었다. 쥐야, 너 뭐가 그리 무서워서 벌벌 떠느냐? 쥐가 대답했다. 고양이 때문입니다. 언제 고양이가 나타나서 나를 물어 죽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술사는 그 쥐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마술을 부려 그 쥐를 고양이로 바꾸어 주었다. 그런데도 고양이가 계속해서 떨고 있어 마술사가 물었다. 이번에는 또 무엇 때문에 떠느냐? 개 때문입니다. 언제 개가 나타나서 내 목덜미를 물어 뜯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술사는 고양이를 개로 바꾸어 주었다. 그런데도 개가 계속해서 떠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또 무엇 때문에 떨어? 그러자 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호랑이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계속해서 호랑이가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이번에는 개를 호랑이로 바꾸어 주었다. 그런데 호랑이가 되어서도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떨었겠는가? 포수가 나타나서 총으로 쏘아 죽일까봐 그것 때문에 떤다는 것이다. 마술사는 기가 막혀 이렇게 말했다. 너는 구제불능이구나. 다시금 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호랑이를 다시 쥐로 만들어버렸다고 한다.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처럼 지나치게 어떤 일에 얽매이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링컨과 스탠턴.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였다. 정적 가운데 그를 몹시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반대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다. 스탠턴은 성품이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다. 또한 독설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대놓고 링컨을 비난했다. 아주 심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링컨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얼굴입니까? 저는 고릴라를 잡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로 가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링컨의 고향에 가면 얼마든지 고릴라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링컨을 고릴라 같은 사람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 행정부를 조직하면서 놀랍게도 자기를 그토록 비난했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과거에 자기를 비난했던 그의 모든 잘못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그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서 국방장관에 임명했던 것이다. 과연 스탠턴은 링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링컨을 잘 도와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뒤에 링컨이 암살을 당했을 때 제일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다. 그는 링컨의 시신 앞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인류 역사상 영원히 기념되어질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다. 용서에는 큰 감화력이 있다. 용서받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용서에 있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가다가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어린 아들이 쓴 메모였다. 1. 이번 주에 아빠 구두 닦아드린 값 5,000원. 2. 엄마 심부름 3번 한 값 3,000원. 3.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값 10,000원. 어머니는 빙긋 웃으면서 그 밑에 답장으로 몇 자 적었다. 그리고 아들이 청구한 대로 지갑 속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메모지 옆에 두었다. 잠시 뒤에 일어난 아들은 눈을 비비면서 식탁 앞으로 왔다. 보니까 자기가 청구한 대로 10,000원짜리 지폐가 놓여 있었다. 그는 기뻤다. 그러나 그 순간 자기가 쓴 청구서 밑에 어머니가 답신한 내용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 너를 10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서 데리고 다닌 값 무료. 2.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데 들어간 값 무료. 3.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너를 간호한 값 무료. 4.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무료. 아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가 쓴 청구서 밑에 이렇게 적었다.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래서 10,000원은 되돌려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도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 가족,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빚을 엄청나게 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이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웰링턴과 용서. 영국의 명장 가운데 한 사람인 웰링턴 장군의 이야기이다. 그의 부대에 상습적인 탈영병이 한 사람 있었다. 그에게 벌도 주고 훈계도 했지만 도무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웰링턴은 그를 총살시키기로 했다. 전 장병이 모인 가운데 웰링턴 장군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몹시도 아픕니다. 우리는 저 병사를 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병사를 총살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그 탈영병을 잘 아는 친구 병사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웰링턴 장군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장군의 허락을 받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장군님, 장군님이 저 병사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써보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한 가지 써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병사를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웰링턴은 훌륭한 장군이었다. 그 소리를 듣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탈영병에게 웰링턴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내 친구의 말이 옳구나. 우리가 너를 용서해보지 않았구나. 내 친구의 말에 따라서 이번에는 너를 전적으로 무조건 용서하기로 한다. 웰링턴은 그 병사를 총살령에서 사면시켜 주었다. 그 병사는 그 뒤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장군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충성했다. 그리고 다른 부대원들의 마음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전 장병들의 사기가 완전히 충전됐다. 그들은 똘똘 뭉쳐서 그 당시 무적의 군대였던 나폴레옹 군대를 워털로 전쟁에서 무찌르고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이다. 퀴리 부인과 라듐. 폴란드 태생으로서 방사능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불란서 물리학자 퀴리 부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1903년 그의 남편 피에르 퀴라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으며 남편이 죽고 난 후인 1911년에는 금속에서 순수 라듐을 분리해낸 공로로 단독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퀴리 부인이 금속 상태에서 순수 라듐을 얻는 일에 성공하자 전 세계는 그의 놀라운 업적에 찬탄을 보냈다. 이 일로 인해서 퀴리는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게 되었다. 만일 그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그는 단번에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 당시 천연 라듐의 값은 1g에 25만 달러나 되었었다. 이 엄청난 값어치의 라듐을 쉽게 생산해내는 방법을 퀴리 부인은 발견하게 된 것이다. 만일 그가 그 방법을 특허를 내어서 라듐을 독점적으로 생산한다면 그와 그의 두 딸은 얼마든지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었다. 그들은 곧 억만장자가 되어서
한평생 그들의 육신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과학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다.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퀴리 부인은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라듐은 내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소유물인데 내가 단지 남들보다 먼저 발견한 것뿐이다. 신은 나에게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라고 말했다. 이런 청렴한 정신이 그를 단순한 과학자가 아닌 인류의 가슴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한 것이다. 그의 숭고한 결정으로 1914년 파리 대학교 안에 라듐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중성자가 발견되고 더 나아가 인공 방사능도 발견되었다. 우리도 퀴리 부인과 마찬가지로 작은 자신만 보지 말고 더 큰 세상 속의 자신을 보도록 노력하자.